네, 네 번째 이야기는 소재 유형과 통찰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수필에서 다루는 소재 유형은 크게 세 구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 소재,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 소재, 그리고 자연과 인간 소재를 병치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소재는 자연이나 사물이 소재가 되는 형태인데, 이때는 그 자연이나 사물의 속성 또는 존재 방식으로부터 보편적인 인간 법칙이나 자연 법칙, 그리고 우주 법칙을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닥불 속의 개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러시아 솔제니친의 작품입니다. 아주 짤막한 수필인데, 여기는 이 개미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일부러 개미들을 떼어놓지만 개미들은 불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타 죽는 아주 기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미라는 미물이 보여주고 있는 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재는 인간적 의미를 숨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대 러시아의 사회적인 풍토, 정치적인 풍토가 개미들처럼 고향을 지키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 자신도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래서 이런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개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자연 법칙과 인간 법칙을 함께 보여준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소재는 나나 타인이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작가 자신이나 타인이 보여주는 존재 방식 속에서 자연 법칙이나 인간 법칙, 그리고 우주 법칙을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천득 작가의 인연을 살펴보면 인간 법칙과 우주 법칙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천득이라는 작가가 어렸을 때 10대 중반에 일본을 방문해서 아사쿠라는 어린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사랑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일으킨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이들은 결국 부부의 인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연이 닿지 않아서 결국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인력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큰 전쟁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 법칙이자 우주의 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을 함께 아우른 그런 소재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인간을 함께 병치한 소재입니다. 이것은 수필 오디세이 그 창간호에 나와 있는 살레라는 작품인데, 김응숙 씨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전반부는 제주에서 소포로 택배로 붙여온 살레 이야기입니다. 이 살레는 많은 주름이 진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름 그리고 거울 속에 제주 어머니들의 애환이 녹아있은 것을 작가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찬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는 제주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애환을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삶의 애환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합하면 어머니들이 희생정신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보편적인 모성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 유형에는 자연을 내세우는 소재, 그리고 인간을 내세우는 소재,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함께 내세우는 소재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재 통찰의 목표와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소재 통찰의 철학적인 목표는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와 법칙, 그리고 자연의 원리, 그리고 우주의 법칙 등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데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작가는 그 소재를 통찰하는 수준을 각자 작품에 따라서 또 작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네 차원에 걸쳐서 작가가 소재를 통찰하는 수준을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차원입니다. 이 영차원이라는 말은 소재로부터 작가가 아무런 법칙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철학성이나 미학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직 줄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요즘 우리에서 듣기 싫은 얘기지만 신변잡기란 말을 씁니다. 신변잡기 수준이라 하는 말은 철학성이 없다는 말이고, 철학성이 없다는 말은 소재로부터 아무런 법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통찰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1차원은 소재로부터 인간 법칙만을 이끌어내는 작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김점선 씨의 그 무서운 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인간이 극한적인 상황에 왔을 때 이기심이 발동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특성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적 법칙만을 소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은 소재로부터 인간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함께 이끌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훨씬 다채롭고 입체적이고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차원은 소재로부터 인간 법칙과 자연 법칙, 우주 법칙을 유기적으로 읽어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3차원의 작품이 가장 이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명작들은 이 3차원이나 2차원쯤 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소재 통찰의 수준과 관련해서 미적 울림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재 통찰의 깊이가 작품의 미적 울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작가는 소재로부터 어떤 법칙과 이치를 찾아내서 작품화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총체적인 울림은 소재 통찰의 깊이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미적 구조화의 능력, 그리고 소술과 수사 방법 등의 유기적인 능력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재 통찰의 깊이가 작품의 깊이를 결정하고 철학성의 유무를 결정하는 최초의 원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작가들에게는 이 소재 통찰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작품에 생명을 더하고 깊이를 만드는 주요한 단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작품을 보고 0차원의 작품이냐, 1차원의 작품이냐, 2차원, 3차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0차원은 소재를 통해서 아무런 법칙을 끌어내지 못한 작품, 1차원은 인간 법칙만을 끌어낸 작품, 2차원은 소재 속에서 자연 법칙과 인간 법칙을 함께 끌어낸 작품, 마지막으로 3차원은 인간 법칙과 자연 법칙, 우주 법칙을 소재로부터 이끌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 통찰의 깊이가 작품의 미적 울림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